1915년에 나타난 현대군 K. 이 전차 앞에 무너진 일본 헌병. 그러나 그들은 쏘지 않았다. 2026년 3월 18일 새벽 4시 12분 강원도 인제 북쪽 산악지대 대한민국 육군 제2기계화 보병여단은 혹한기 기동 종합훈련 3일째 돌입하고 있었다. K2 전차 14대, K2-21 보병전투차 22대, K9 자주포 육문, 공병 및 정비 지원 차량이 산악도로를 따라 분산 기동 중이었다. 기온은 영하 7도. 전날 내린 눈이 얇게 얼어놓으면 미끄러웠다. 여단장 이준호 준장은 전술 지휘 차량 안에서 상황판을 확인하고 있었다. 드론 2호기, 전방 능선 열상 확인. 이상 없음, 열신호 특이점 없습니다. 통신은 정상, 위성 링크도 정상. 평범한 훈련이었다. 그때였다. 4시 17분 39초. 지휘 통제 체계 화면이 일제히 먹통이 되었다. GPS 좌표가 N/A로 변했다. 위성 통신 연결 끊김. 사단 지휘망, 합참 데이터 링크 모두 동시에 사라졌다. 통신 두절. 위성 신호 완전 상실입니다. 준장은 침착하게 말했다. 전 부대 즉시 정지, 무선 침묵 유지, 아날로그 채널 전환. 훈련 중 전자전 상황을 가정한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 동시 다발적 장애는 처음이었다. 10분 뒤 드론 영상이 복구되었다. 단 이상했다. 화면 속 도로가 사라져 있었다.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길이었다. 고압선도, 휴대전화 기지국도 보이지 않았다. 카메라 오류 아닙니까? 정비관이 직접 드론 데이터를 확인했다. 센서 정상. 좌표는 여전히 표시되지 않았다. 전차 한 대를 전방 2km 지점까지 전진시켰다. 정찰 결과가 돌아왔다. 마을 확인. 초가집 다수. 전통 복식 착용 인원 식별. 모두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준장은 직접 전방으로 이동했다. 망원경 너머로 본 마을은 20세기 초 조선 농촌 그대로였다. 논과 밭, 초가, 지붕, 우물가에 모인 아이들, 그리고 마을 어귀에 목조 건물 위에 걸린 깃발. 붉은 해, 일장기였다. 합성 영상이 아니야. 준장은 낮게 말했다. 확인 작전 그날 하루 부대는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 채 은폐 진지를 구축했다. 전차는 위장망으로 덮였고 차량 열 신호를 줄이기 위해 엔진 가동을 최소화했다. 공병대는 산속에 임시 지휘소를 설치했다. 발전기는 야간에만 가동, 주간에는 배터리 사용. 문제는 연료였다. 보급은 6-1분. 훈련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정찰조가 민가 인근에 잠입했다. 그들은 한 장의 문서를 확보했다. 조선총독부 발행 세금 고지서. 연도 대정 4년, 서기 1915년. 정찰병 김태성 중사는 보고서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1915년입니다. 지휘소는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박할 근거가 없었다. 전파 환경은 20세기 초 수준. 현대 전파 혼잡도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항공기 소리도 없었다. 상공 레이더는 완전 공백. 그들은 위성 궤도를 계산해 보려 했지만 별자리 위치가 미세하게 달랐다. 천문 데이터 대조 결과도 1910년대와 일치했다. 군의 결론 셋째 날 긴급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가설은 두 가지다. 준장이 말했다. 첫째,
집단적 착각. 둘째, 시간 이동. 참모들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집단적 착각으로 설명하기엔 물리적 증거가 너무 많았다. 현실을 전제로 행동한다. 현재 시점은 1915년 조선. 우리는 대한민국 군이다. 임무는 생존, 민간 피해 최소화, 역사교란 최소화. 역사교란, 그 단어가 무겁게 떨어졌다. 만약 이 병력이 1915년에 존재한다면 일본 제국은 즉시 대군을 파견할 것이다. 조선은 전쟁터가 된다. 민간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다. 교전은 방어에 한한다. 선제 공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첫 접촉. 그러나 일본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1915년 조선 주둔 일본 헌병대는 철갑 괴물과 번개 같은 총성을 목격했다는 보고를 접수했다. 넷째 날 오후, 일본군 정찰대 30명이 산악지대로 접근했다. 망원경으로 확인한 일본군은 구식 소총과 장검을 들고 있었다. 전술 대형은 1차 세계대전식 보병 진영. 대한민국 군은 확성기로 경고했다. 접근 중인 무장 병력은 즉시 철수하라. 여기는 군사 통제 구역이다. 통역병이 일본어로 반복했다. 일본군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전진했다. 그들의 표정은 오만했다. 조선 땅에서 낯선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듯 했다. 총성이 울렸다. 그러나 그것은 경고 사격이었다. K-21의 40mm 기관포가 일본군 전방 5m 지점의 흙을 폭발시켰다. 흙과 눈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일본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다시 한번 경고. 무기 내려놓고 후퇴하라. 이번에는 전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K2 전차의 포신이 천천히 움직이며 일본군을 조준했다. 그 광경은 1915년의 군인에게 이해 불가능한 것이었다. 몇 초 후 일본군은 무기를 내려놓았다. 사상자 0명. 그러나 충격은 컸다. 현실의 무게포로로 잡힌 일본군 하급 장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귀관들은 어느 나라 군대인가? 통역병이 답했다. 대한민국. 그는 그 국호를 이해하지 못했다. 준장은 포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역사다. 그러나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우리는 점령군이 아니다. 그러나 공격받으면 방어한다. 그날 밤 지휘쇠는 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1915년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산 아래 조선 마을에는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준장은 답하지 않았다. 군인은 이유를 찾지 않는다. 상황을 판단하고 선택을 내릴 뿐이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이제는 한 나라의 미래가 될 수도 있었다. 1915년 3월 23일 일본군 정찰대 30명이 무장 해제된 채 억류된 지 이틀째였다. 대한민국 군은 포로들을 산악 은폐진지 인근 임시 구금구역에 분리 수용했다. 손은 묶지 않았지만 이동은 제한했다. 식량은 동일하게 지급했다. 의무대는 부상자 3명을 치료했다. 모두 파편이나 도주 과정에서 넘어지며 생긴 타박상이었다. 일본군 하사 1명이 붕대를 감으며 중얼거렸다. 저기 치료를 해준다니 말이 안 된다. 통역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군에 보고 포로 중 유일하게 탈출에 성공한 병사 1명이 있었다. 그는 산을 넘어 인근 헌병 분견소로 도망쳤다. 보고는
즉시 상부로 전달되었다. 산악지대에 정체불명의 신식 군대가 존재, 철갑 차량 보유, 소총 위력 압도적, 포병 추정 화력 보유. 조선 주둔 일본군 보병 제연대장 다카하시 시니치 중령은 보고서를 읽으며 코웃음을 쳤다. 망상이다. 그러나 첨부된 내용은 달랐다. 총탄 파편, 파괴된 소총 잔해, 비정상적으로 절단된 탄두.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중대 규모로 재정찰, 필요시 교전 허가, 대한민국 군의 고민 같은 시각, 산속 지휘소. 작전 참모는 상황판을 가리켰다. 일본군이 병력 증강 중입니다. 인근 연대 병력 이동 흔적 포착. 열상 드론이 밤새 촬영한 결과였다. 말과 인력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대략 150에서 200. 준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우리가 전차를 쓰면 끝난다. 기갑대 대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준장이 되물었다. 참모는 조용히 답했다. 일본 본토에 보고가 올라가고 최소 여단 규모 증원, 해군까지 동원될 수 있습니다. 연료는 5-1분 남짓. 탄약도 무한하지 않았다. 목표는 제압이 아니다. 준장이 정리했다. 위협을 인지시키되 전면전은 피한다. 두 번째 접촉 3월 25일 오후 2시 10분 일본군 한 개 중대가 산악 계곡을 따라 접근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좌우로 분산해 포위 기동을 시도했다. 1915년 기준으로는 정석적인 전술이었다. 대한민국 군은 교전을 피하기 위해 후방 능선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일본군이 먼저 사격을 개시했다. 구식 아리사카 소총의 탄환이 나무를 스치며 날아들었다. 사격 통제 유지, 준장이 외쳤다. 직접 타격 금지, 무장 파괴 위주. K-21 보병 전투차가 전면에 나섰다. 40mm 기관포가 일본군 전방 지면을 정밀 타격했다. 흙이 폭발처럼 솟구쳤다. 일본군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지휘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돌격, 총검을 장착한 병사들이 능선을 향해 뛰어올랐다. 그 순간 연막탄이 발사되었다. 하얀 연기가 계곡을 뒤덮었다. 대한민국 군은 열상 장비로만 적을 식별하며 기동했다. 일본군은 서로의 위치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5분. 교전은 5분 만에 끊었다. 대한민국 군은 일본군의 진영로를 차단하고 포위했다. 비살상 탕과 정확한 사격으로 무장을 떨어뜨렸다. 사망자 2명. 일본군 오발과 혼전 중 발생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군은 즉시 사격 중지. 의무병이 앞으로 나갔다. 그 장면은 일본군에게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적이 자신들의 병사를 치료하고 있었다. 포로 신문 다카하시 중령은 결국 직접 전선으로 이동했다. 그는 망원경으로 처음으로 K2 전차를 보았다. 두꺼운 장갑, 거대한 포신, 궤도의 움직임. 그의 얼굴에서 확신이 사라졌다. 저것은 유럽 열강의 신무기인가? 그러나 깃발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제국의 문장도 없었다. 그날 밤 그는 교섭을 요청했다. 첫 대면 계곡 중앙 양측 50m 거리. 대한민국 군은 방탄 장비와 자동화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제복과 장검, 소총. 시대의 간극이 눈에 보였다. 다카하시 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귀관들은 어느 나라 군대인가? 통역을 통해 준장이 답했다. 대한민국.
그런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준장은 차분히 말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겠지. 잠시 정적. 다카하시는 이를 악물었다. 조선은 일본 제국의 영토다. 무단으로 무장 병력이 주둔하는 것은 반란이다. 우리는 조선을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니다. 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학대와 불법 처형은 알고 있다. 다카하시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전선 그날 이후 노골적인 정면 공격은 멈췄다. 대신 일본군은 감시망을 넓혔다. 식량 반출 통제, 마을 수색 강화. 조선인들에게 압박이 가해졌다. 산에 있는 자들과 접촉하면 처벌한다. 대한민국군은 이를 감지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민간이 피해를 입는다. 정보장교가 말했다. 준장은 결단했다. 직접 접촉은 최소화한다. 대신 기록을 수집한다. 특수정찰팀이 밤마다 마을 주변을 관찰했다. 일본 헌병의 고문, 즉결 처형, 강제 노역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다. 병사들은 이를 보며 이를 갈았다. 지금 당장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장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전면전을 시작하면 조선 전역이 피바다가 된다. 그는 알고 있었다. 군사력은 압도적이지만 연료와 탄약은 유한했다. 장기전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선택 3월 말. 조선 청년 2명이 은밀히 접촉해왔다. 그들은 일본군 감시를 피해 산으로 올라왔다. 당신들은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준장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가능하다. 그럼 왜 싸우지 않습니까? 준장의 대답은 짧았다. 너희가 대신 죽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얼굴이 굳었다. 힘은 책임을 동반한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인이 아니다. 조선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그날 밤 산 위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일본군은 아래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다. 대한민국군은 위에서 연료 잔량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의 미래는 두 시대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1915년 4월 초 산악지대의 긴장은 눈에 보이지 않게 팽팽해졌다. 일본군은 더 이상 무모하게 돌격하지 않았다. 대신 포위망을 넓히고 보급로를 차단하며 마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헌병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조선인들을 신문했다. 산에 있는 자들과 접촉했느냐는 질문이 반복되었고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곤봉과 군화가 먼저 내려왔다. 대한민국군은 드론과 열상 장비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이 점점 변해갔다. 지휘소 내부 공기는 무거웠다. 연료는 4-1분, 전차 가동 시간을 줄이면 6일까지 늘릴 수 있었다. 탄약은 대규모 교전을 2번 정도 버틸 수준. 그러나 문제는 물자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일본군이 본격적인 토벌 작전에 나선다면 조선인 마을이 완충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준장은 상황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이긴 뒤가 문제였다. 일본 제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였다. 이해할 수 없는 신식 군대가 나타나 자신들의 병력을 제압했다는 사실이 본토에 보고되는 순간 증오는 반드시 온다. 배를 타고 더 많은 병력과 포를 싣고 결정은 조용히 내려졌다. 전면전은 피한다. 대신 일본군의 의도를 꺾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정보전과 심리전이었다.
대한민국군은 일본군이 야간에 집결하는 위치를 파악한 뒤 직접 타격 대신 주변 지형을 이용한 기동 방해를 선택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능선에 공병이 소규모 폭발을 가해 길을 끊었다. 포격이 아니라 자연 붕괴처럼 보이도록 계산된 폭파였다. 일본군 보급 마차가 멈춰 섰고 우회로는 좁았다. 병력 이동 속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동시에 야간에만 제한적으로 전자장비를 가동해 일본군 진영 상공에 소형 드론을 띄웠다. 드론은 낮게 날며 확성기로 일본어 문장을 반복했다. 불필요한 희생을 멈춰라. 민간인 학대를 중지하라. 우리는 조선을 점령하지 않는다. 총을 쏘지 않고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이었다. 일본군은 하늘을 향해 사격했지만 어둠 속 작은 기체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병사들 사이에 불안이 퍼졌다. 보이지 않는 적, 이해할 수 없는 기술,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지 않으면서 압도하는 전술. 사기는 조금씩 흔들렸다. 그러나 일본군 지휘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다카하시 중령은 체면을 걸고 토벌을 준비했다. 그는 인근 부대와 협조해 2개 중대를 추가로 집결시켰다. 목표는 단순했다. 산을 봉쇄하고 식량을 끊고 결국 스스로 내려오게 만드는 것. 조선인 마을은 압박의 도구였다. 헌병들은 공개 처벌을 늘렸다. 대한민국군은 그 장면을 녹화하며 침묵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분노가 터져나왔다. 지금 내려가면 끝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지만 준장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내려가는 순간 마을은 방패가 된다. 대신 다른 선택이 내려졌다. 조선인 청년들과의 접촉을 확대하되 무기는 넘기지 않는다. 밤마다 소규모 인원이 산으로 올라왔다. 대한민국군은 그들에게 현대식 전술의 기본을 가르쳤다. 분산 조직, 연락망 구축, 암호 작성법, 감시 회피 요령. 총 대신 종이와 연필이 오갔다. 지금 당장 봉기하지 마라. 준비되지 않은 저항은 학살로 끝난다. 준장의 말은 단호했다. 청년들의 눈빛은 복잡했다. 당장 싸우고 싶지만 이 군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4월 중순 긴장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일본군은 새벽 기습을 감행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포병 지원도 있었다. 구식 야포였지만 산악에 떨어지는 포탄은 위협적이었다. 대한민국군은 즉시 분산 기동에 들어갔다. 전차는 후방으로 물리고 보병이 능선을 따라 측면으로 이동했다. 열상 장비로 일본군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며 포위망을 역으로 이용했다. 직접 조준 사격 대신 이동 경로 앞을 차단 사격해 진역을 멈추게 했다. 몇몇 일본군이 쓰러졌지만 치명상은 최소화했다. 이 교전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결국 일본군은 철수했다. 피해는 컸지만 전멸은 아니었다. 대한민국군이 의도적으로 퇴로를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철수하는 일본군을 바라보며 병사 하나가 물었다. 왜 놔줍니까? 준장은 짧게 답했다. 모두 죽이면 다음은 더 큰 병력이 온다. 승리는 절제 속에 있었다. 그러나 내부의 균열도 생겨나고 있었다. 일부 장교들은 단호한 결전을 주장했다. 연료가 남아있을 때 결정적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대편은 장기 생존과 역사교란 최소화를 우선시했다. 회의는 격렬했지만 최종 명령은 유지되었다. 우리는 점령군이 아니다. 그 무렵 산 아래에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일본군 병사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들은 신의 군대다. 총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다. 실제로는 방탄 장비와 기동 덕분이었지만 1915년의 병사들에게는 초자연처럼 보였다. 다카하시 중령은 그 소문을 억누르려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일본군 하사 한 명이 혼자 산으로 올라왔다. 그는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들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그의 말은 단순했다. 그는 민간인 처형 명령을 거부하다 구타를 당했다고 했다. 대한민국 군은 그를 포로로 수용했다. 이 사건은 일본군 내부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하지만 시간은 대한민국 군 편이 아니었다. 연료 잔량은 3일, 보급은 없다. 장비는 완벽하지만 영원하지 않았다. 준장은 결단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이 산에 오래 머물수록 조선인들이 위험해진다.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냥 떠나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총성이 멈춘 밤, 그는 산 아래 희미한 등잔불을 바라보았다. 조선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그 어둠을 총으로 찢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남길 것인가? 균형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1915년 4월 말, 산 아래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일본군은 더 이상 무리한 정면 돌파를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보복에 가까운 통제를 강화했다. 통행증 제도가 확대되었고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이 앞당겨졌다. 마을 어귀에는 헌병이 상주했다. 공개 구타와 본보기 처벌이 늘어났다. 대한민국 군은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다. 드론 영상, 장거리 렌즈 촬영, 구술 증언 확보. 기록은 단순한 분노의 증거가 아니라 훗날을 위한 자료였다. 그러던 중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다. 4월 27일 새벽, 일본 헌병대가 한 마을에서 청년 3명을 체포했다. 혐의는 산중 무장 세력과의 내통. 증거는 없었다. 같은 날 오후 3명 중 1명이 공개 처형되었다. 총살이었다. 그 장면을 열상장비로 지켜본 병사들 사이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더는 못 봅니다. 작전 참모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장은 침묵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체포작전 4월 29일 밤, 대한민국 군 특수정찰팀이 움직였다. 목표는 일본군 헌병 분견소. 전면 교전이 아니라 지휘 책임자 확보였다. 야간 투시 장비와 소음 억제 화기를 이용해 외곽 경계병을 제압했다. 치명상은 없었다. 3분 40초 만에 건물 내부 진입. 헌병대장과 장교 4명이 제압되었다. 작전은 12분 만에 종료되었다. 일본군은 대응하기도 전에 상황이 끝났다. 공개 통보 다음 날, 일본군 주둔지 인근에 확성기 방송이 울렸다. 우리는 일본군 헌병대 책임자들을 구금 중이다. 민간인 고문 및 직결 처형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무리한 군사 행동 시 포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도발이 아닌 통보였다. 다카하시 중령은 격노했다. 그러나 무작정 공격할 수 없었다. 지휘관이 인질로 잡힌 상황이었다. 그는 협상을 요청했다. 산 위에 법정 5월 1일, 산속 은폐진지 한가운데 임시법정이 설치되었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녹화장비. 대한민국 군은 헌병대장과 장교들을 피고석에 앉혔다. 손은 묶지 않았다. 통역이 배치되었다. 준장은
군복 정장을 착용하고 자리했다. 본 재판은 전시 군사재판의 형식을 따른다. 피고는 변론할 권리가 있다. 일본군 장교는 비웃었다. 귀관들은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는 군대다. 준장은 차분히 답했다. 그러나 당신들의 행위는 존재한다. 증인들이 차례로 나왔다. 조선인 노인 처형당한 청년의 아버지, 고문 피해를 입은 농부, 통역을 거쳐 증언이 이어졌다. 헌병대장은 대부분 부인했다. 치안 유지 과정이었다. 반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그때 영상이 재생되었다. 열상 카메라로 촬영된 공개 처형 장면. 무장하지 않은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발포 명령을 내리는 목소리가 분명히 녹음되어 있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다카하시 중령조차 눈을 돌렸다. 판결 이틀에 걸친 신문과 증언이 끝났다. 준장은 최종 발언을 했다. 피고들은 군사적 필요를 넘어선 고문과 즉결 처형을 자행했다. 이는 어떠한 시대, 어떠한 전쟁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일본군 장교는 이를 악물었다. 모두가 사형을 예상했다. 그러나 판결은 달랐다. 피고 전원 전쟁 포로로 구금한다. 사형은 선고하지 않는다.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다. 준장은 덧붙였다. 우리는 보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 말은 조선인 증인들에게도 일본군에게도 충격이었다. 힘이 있음에도 처형하지 않는 선택. 여파 일본군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치욕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소문이 퍼졌다. 그들은 학살하지 않는다. 포로를 죽이지 않는다. 조선인 마을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았다. 사내 군대는 일본과 다르다. 준장은 그 효과를 계산하고 있었다. 전면전 없이 일본군의 도덕적 정당성을 흔드는 것, 이 총보다 오래가는 타격이었다. 그러나 대가도 있었다. 연료 잔량 2일, 탄약 60%, 식량은 줄어들고 있었다. 장기 체류는 불가능했다. 마지막 회의 5월 3일 밤, 지휘소에 간부들이 모였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작전 참모가 말했다. 계속 남아 조선 전역으로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철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인가. 누군가 물었다. 돌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통신병이 외쳤다. 위성 신호, 미약하게 감지됩니다. 지휘소가 술렁였다. 신호는 불안정했지만 분명 존재했다. 마치 어딘가에서 문이 다시 열리고 있는 것처럼. 준장은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끝나간다. 산 아래 조선은 여전히 억압 속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기록이 남았고 조직이 생겼으며 일본군의 균열도 시작되었다. 남을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915년 5월 4일 새벽 2시 11분, 지휘소 안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통신병이 다시 외쳤다. 위성 링크 간헐적 연결 확인. 좌표값 일부 수신됩니다. 모니터에는 깨진 데이터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떠 있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2026년 기준 좌표 체계였다. 준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창이 다시 열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닫힐지 알 수 없었다. 마지막 준비 간부 회의는 짧았다. 잔여 연료 1.81분, 탄약 55%,
포로 17명. 문제는 포로였다. 일본군 헌병대장과 장교들, 그리고 최근 교전에서 생포된 병사들까지. 이들을 데리고 시간 이동이 가능할지 알 수 없었다. 또한 데려간다는 선택은 또 다른 역사 왜곡이 될 수 있었다. 준장은 결론을 내렸다. 포로는 석방한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석방하면 즉시 우리 위치를 보고할 겁니다. 이미 알고 있다. 준장은 담담했다. 우리는 떠날 가능성이 높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기억뿐이다. 석방 5월 4일 아침, 산 아래 계곡에서 일본군과 마지막 대면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군은 포로들의 손을 풀어주었다. 무기는 돌려주지 않았다. 다카하시 중령이 앞으로 나왔다. 왜 죽이지 않는가? 준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른 시대의 군대다. 조선을 해방시키지 않을 것인가? 그 질문에는 도발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준장은 조용히 답했다. 조선은 스스로 해방될 것이다. 다카하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선 청년들과의 마지막 밤, 그날 밤, 2명의 조선 청년이 다시 산을 올랐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접촉했던 이들이었다. 정말 떠납니까? 준장은 잠시 침묵했다. 가능성이 있다. 청년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들이 있으면 일본은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 있으면 더 큰 군대가 온다. 준장은 단호했다. 그때는 조선 전역이 전장이 된다. 그는 금속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안에는 기록이 있다. 헌법의 원칙, 민주주의, 조직 운영 방식, 그리고 경고. 경고. 힘을 잡게 되면 일본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다. 청년은 상자를 2손으로 받았다.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준장의 대답은 짧았다. 이미 시작했다. 귀환 5월 5일 새벽 3시 3분. 위성 신호가 강해졌다. GPS 좌표가 완전 복구되었다. 지휘소 내부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였다.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전자음. 차량 계기판이 일제히 리셋되었다. 바람 소리가 달라졌다. 통신병이 숨을 삼켰다. 사단 지휘망 연결. 확인됩니다. 상황판에 표시된 위치. 강원도 인제 2026년 3월 18일. 훈련 시작 직후의 시간대였다. 외부 세계는 단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확인 합참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모든 장비 데이터, 드론 영상, 기록 로그가 보존되어 있었다. 열상 카메라 속 1915년 마을, 재판 영상, 일본군 제복.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역사 기록 확인.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결과 1919년 3일 운동 관련 문서에 미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조직 체계가 더 치밀했다. 비밀 연락망 구조가 더 정교했다. 일부 지역에서 학살 규모가 기록상 소폭 감소해 있었다. 그리고 한 독립운동가의 일기. 산에서 만난 군인들이 말했다. 조선은 반드시 스스로 일어선다고. 그 문장은 기존 교과서에 없던 구절이었다. 여단장의 진술군 내부 비공개 청문회. 준장은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역사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본 것을 기록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을 했습니다. 그 최소한이 역사를 바꿨다면? 준장은 잠시 생각한 뒤 답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장면 며칠 뒤, 준장은 개인 휴가를 받아 강원도의 한 산을 다시 찾았다. 좌표를 대조해보니 1915년에 은폐진지를 구축했던 위치와 거의 일치했다. 그는 조용히 산을 올랐다. 나무는 자라 있었고 길은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땅을 조금 파자 녹슨 금속 조각 하나가 나왔다. 현대 합금 성분이 일부 검출된 파편.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준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915년의 차가운 공기, 조선 청년의 눈빛, 일본군 장교의 굳은 얼굴. 모두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는 점령하지 않았다. 증명했을 뿐이다. 조선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군인은 시대를 넘어도 결국 같은 선택 앞에 선다는 것을, 총을 쏠 것인가, 절제할 것인가. 산 위에는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